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어이제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4분기의 첫 단추를 꿰는 오늘, 연휴 직전이라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틀간만 박민영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4분기의 출발이기는 한데 연휴 직전이라서 좀 불안불안하게 시장을 잠깐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제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역력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담으면서 우리 지수의 하단은 또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분기를 마무리한 국내장 그리고 간밤의 미국 증시도 셧다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종가상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3분기 성적표는 잘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이제 남은 4분기 머리를 맞대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겠죠. 저희가 그 한 걸음의 첫 단추를 같이 하겠습니다. 체린 앵커와 통해서 미국 증시 마감부터 체크해 보시죠. 감기 투혼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조금 아픈 어앵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4분기의 첫날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일단 미국 증시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셧다운 우려감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오늘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장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하락권에서 거래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셧다운 우려 때문이었고요. 다만 장 막판의 분위기가 뒤집혔던 이유는 오늘이 이제 분기 마지막 날이었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들이 분기 말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0.3%의 상승, S&P 500 지수 0.4% 플러스로 돌려냈습니다. 다우 지수 역시도 0.2% 오르면서 이제 46,400포인트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로 베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리마켓에 반영되고 있는 셧다운 확률은 93%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좀처럼 미국 여야 간 이 임시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회계연도 마감일이 9월 30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자면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 0시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기준으로는 10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내일 1시까지 만약에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간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지만 지금 합의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의견까지 낸 상황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회의적인 시각을 밝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면 시장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냐?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연이 된다라는 건데 10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가늠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시 이벤트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에 주시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현재 속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 변동성을 보여주는 빅스 지수는 어제 상승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 만약에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면 빅스 지수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금과 은 가격이 동반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은 선물 가격 한 1개월 동안 13.5%의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의 누적 상승률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상황. 같은 기간 금 가격의 15% 랠리보다도 더 강력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여러 산업에 걸쳐서 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셧다운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 강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위브, 메타와 2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코어위브, 아마도 엔비디아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 업체다. 이런 칭호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를 다른 고객사들에게 임대를 해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 내용을 보시면 2031년 12월까지 메타의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공급 계약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이 탑재된 서버가 공급된다라는 건데, 따라서 결과적으로 메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을 사용하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얼마 전에 코어위브가 오픈AI와의 계약 확대 발표를 전한 지 5일 만에 또 다른 대형 수주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사실 그동안 코어위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고객 비중을 무려 71%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일 고객만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고객 편중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고객을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 덕분에 간밤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175로 신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코어 위브의 주가 12% 가까운 급등으로 반응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칩이 사용되는 것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2.6%의 동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간밤 사상 처음으로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해내는 아주 의미 있는 마일스톤을 경신해냈고요.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여러 AI 서버 기업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델 테크놀로지스 등의 기업들 역시도 상승세를 동반으로 시현했다라는 점이 의미 있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그 밖에 주요 종목 이슈들도 묶어서 보시죠. 먼저 마이크론, 최근 계속되는 이슈죠. 낸드 가격 상승 효과가 지속되면서 간밤에도 2%의 플러스권을 노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7% 상승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에 나오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여러 월가 IB들이 이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를 앞둔 선구매 효과로 인해서 인도량 자체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캐너코드 역시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특히나 월가 하우스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도량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8만 대를 웃돌 거다라는 전망, 그 덕분에 목표가는 기존의 333에서 490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이슈, 더불어서 3분기 중국에서의 총 판매량이 지난 분기 대비 27%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우호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전기차 리튬 업체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포드의 CEO가 인터뷰를 가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세액공제 종료라든지 아니면 이 배출가스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확 줄어들 거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한 절반 정도로 축소될 거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포드와 GM 등의 주가가 이에 따라서 하락세를 연출했다는 부분 체크가 필요하고요. 리튬 대장주인 엘버말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이어졌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을 꼽아보자면 바로 제약주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화이자 이슈가 있었죠. 7% 급등이었는데, 미국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에는 약값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대신에 3년 동안 제약 관세를 유예받게 된다라는 조건이 붙고요. 그리고 화이자는 미국 안에서의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데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 다른 제약업체들 역시도 화이자와 비슷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분명 약값을 인하한다라는 것은 약을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악재임에 분명합니다만, 어찌됐든 하나의 중대한 리스크 혹은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주가 역시도 5%의 급등으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계약을 수주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비자를 초과하고서도 계속 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혹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추적하고 이들이 스스로
추방당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발로 미국에서 떠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마감 후에는 나이키의 실적이 들려왔습니다. 신임 CEO 엘리엇 힐, 최근에 정말 공격적인 턴어라운드 전략을 펼쳐왔던 인물인데 그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픽업되기 시작했고요. 그 덕분에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과 달리 매출이 오히려 1% 전년 동기 대비 깜짝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주목해 보실 만한 특징주로는 먼저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4월에 비행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사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재발사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시험 비행, 여기에서 로켓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21%, 향후 미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스포티파이입니다. 다니엘 에크 CEO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 2006년이었죠. 스포티파이가 처음으로 공동 창립됐을 당시부터 CEO를 지내왔던 인물입니다.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플랫폼의 성공 신화를 이뤘던 인물이고 지금 유튜버들이 유튜브로 돈을 막 버는 것처럼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스포티파이로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낸, 그렇게 함으로써 음악 산업의 어떤 판도 변화를 이끌었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CEO직에서 물러난다라는 소식 속에서 4% 급락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수소 연료전지 블룸에너지는 15%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 900메가와트급의 연료전지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수소 전지 기업들에게 힌트가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미국 증시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국내 증시의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죠. 네, 어제는 분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낭랑한 체린 앵커 목소리 듣다가 제 목소리 들려드리니까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조금 빠르게 브리핑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제는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했던 하루였었는데요. 9월의 마지막 거래일 나란히 양 지수는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500을 다시 뚫어내면서 3분기 마무리 지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그렇진 못했습니다. 3,430선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약보합권 거래를 마쳤고요. 9월 한 달간 코스피는 7.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8월 쉬고 9월 다시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0.6% 마지막 날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9월 한 달간은 잘 달렸습니다. 5.6%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사실상 더 크게 달렸었는데 양지수는 9월의 마지막 주간에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을 살짝 내주면서 조정폭이 조금 더 커진 것.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봤을 때 뒷심이 살짝 부족했던 것이 아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방 요인에는요. 조방원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주도하면서 순환매성으로 돌았다는 점 다행이었고요. AI 기술주들 미국 증시에서 올라가면서 반도체 투톱은 약했지만 소부장 중심으로 강했었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도 어제 말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어제까지 봤을 때 5조 원 가깝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러브콜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종가상으로 0.3% 내리면서 84,000원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네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빨갛게 쭉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9월 한 달간 쭉 사들였고 반면 하방 요인으로는 미증시의 셧다운 우려감과 장기 연휴 전에 수급이 좀 공백되는, 그러니까 10조 원대 거래 대금은 유지가 됐지만 아주 한산했던 거래 자체는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우호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분기 이후에 4분기를 앞두고 분기 리밸런싱으로 인한 자금 순환도 그 전날에는 긍정 요인이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을 빼앗기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몇몇 섹터들,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온 기존의 주도주 조방전이었습니다. 보시면 조선기자재 쪽으로는 잠시 후 미나앵커가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요. 한미조선협력 기대감이 부각됐고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미국의 MRO 사업과 관련돼서 군함 사업과 관련된 작업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어제 HD 현대중공업 차트 잠깐 보실까요? 긴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제 사이다 양봉이 나왔습니다. 5% 가깝게 상승하면서 51만 5천 원을 재차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 대금 집중됐고 수급도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러티브가 다시 살아나죠. 미국 쪽의 긍정 요인, 또 중동 지구의 불안 요인도 계속해서 내러티브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전력적으로도 재료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볼게요. 로봇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곤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로봇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도 이어지며 어제는 쉬었던 종목도 반이었지만 뉴로메카를 필두로 해 못 갔던 종목들 도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테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촉발했던 테마였는데요. 노인들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의료용 대마 사용을 장려하는 그 햄프시드와 관련된 햄프 관련 내용을 이제 장려하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되자 이쪽으로 힘받아가면서 오성 첨단 소재 에머리지 어제 급등하며 에머리지는 상한가로 종가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말씀드렸는데요. 이 디램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증산은 언제쯤 할까? 소부장에는 그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달려가는 종목들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파운드리 쪽으로는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증설 기대감도 안고 있는데요. LB세미콘이 어제 13%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강한 신고가 랠리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 보면 강했죠. 더불어서 이제 기판 관련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어제 나왔는데요. 심텍과 대덕전자가 이 리포트발 효과로 상승세를 이어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모처럼 만에 마이크론의 급등 움직임 속에 한미반도체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5%의 강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지수를 견인하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가 있었던 섹터들 먼저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방사는 어제 거래가 잔뜩 실렸는데요. 그전부터 해서 9월 말 즈음에 지수가 고점에도 쉬어갈 때에도 계속해서 이쪽으로는 수급이 붙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쉬어가고 나서 긴 장기 연휴 이후에도 달려갈 상인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잠시 후 함 차장님과도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연휴 직후에도 좋을 섹터인지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를 같이 찾아볼 텐데요. 방산 잠깐 점검할까요?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원한 신고가 재경신은 다시 한번 이 방산의 내러티브가 얼마나 강한가 보여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옆에 차트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110만 원을 다시 뚫어냈습니다. 그 전날에 109만 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새로 뚫어내는 양상. 그리고 그 기저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영업이익이 컨센을 살짝 하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빅4가 올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연간 실적을 보여줄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동이라는 키워드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우디 쪽으로 수주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많은 증권가에서는 최근 DB증권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수주는 유럽이 아니라 중동입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러티브로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미국은 중국이 계속 불안한가 봅니다. 지금 대중국 잠재 갈등을 대비해서 국방부 쪽에서는 미사일 업체로 한 2배에서 4배가량 미사일 생산을 늘려라라고 지금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비해서 로키드 마틴도 태세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을 높였고요.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은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EU 불안감 속에서 최근 러시아의 드론이 이 EU 국가들 영공
내용을 침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 때문에 오늘 EU 정상들이 다시 비공식 회의로 모여서 드론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내러티브의 플러스. 또 중동 불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이스라엘 쪽으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이 협의됐다는 내용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하마스 쪽에서는 아직 오케이 한 게 아닙니다. 불발 시에는 하마스를 공격하는데 전폭 지원할 거야 라는 내용도 이번 평화구상 합의에 들어갔다고 해요. 하마스에서 만약 오케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안감이 다시 커질 수 있는 재료, 이렇게 내러티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동 내용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DB증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글로벌 무기 수입량의 한 30% 가까이가 중동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빅4의 2027년 수출 매출 안에서의 중동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상치긴 한데요. 그래서 잠재력이 더 큰 시장입니다. 지금 후티나 헤즈볼라, 가자지구 중심으로 공격은 계속되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이 때문에 무기 체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야 된다는 니즈가 중동 국가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이라크 너무 오래된 이 무기 체계를 현대화로 바꾸고 새 무기로 교체시키는 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약 18조 원 규모라고 하네요. 상당한 중동 시장의 잠재력, 우리의 다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차만 98조 원, 전차 67조 원,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대되는 세 종목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인 탑픽입니다. 9월에 사우디 현지 법인 이미 설립을 했고요. 지금 사우디 국방부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합작법인까지 설립을 논의할 거라고 하네요.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 상승 기저에는 유럽과 관련된 불안감도 있지만 그 다음 수주 이 고객이 될 중동과 관련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증익 기대감이 크다고 하네요. 현대로템도 이제 이라크발 K2 전차 수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LIG 네스원은 최근 3년 동안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사일과 관련돼서 추가 계약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핵 전력을 개선시키고 또 국방 예산을 1조 달러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군 장군들을 다 모았다고 해요. 간밤에 이 내용이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주들의 투심을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한 차례 더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도 한 차례 더 보셔야 될 내러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키워드로 방산의 내러티브에 힘을 실어주는 키워드이긴 한데 플러스로 더 봐야 될 종목들도 있어서 한 판으로 하나 더 정리해드렸습니다. 10월 1일 오늘입니다. 덴마크에서 EU 정상들이 비공식 회의를 여는데요. 최우선 안건이 방위력. 지금 너무나 불안하다는 겁니다. EU에서는 드론 탐지, 추적, 요격을 위해서 드론월, 영공에 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무장 시기로 꼽은 목표 2030년까지 방위력 증강에 대한 내용은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이어 이제 10월 24일 이번에 공식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방위 대비태세 로드맵을 발표할 거라고 해요. 이 비공식 회의에서는 이 로드맵과 관련된 체계를 미리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엔진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K9 자주포가 대표 상품이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무인화도 빠르게 체계 변환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X1은 적어도 소형 항공기 대응 체계와 관련돼서 또 복합형 드론에 대해서도 또 고스트 로보틱스와 관련된 무인 지상 로봇에 있어서도 한 걸음 더 투자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항공우주와 제노코는 같이 놓고 보십시오. 지금 무인 복합 체계 구상과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빠르게 이쪽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이 함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어제는 빠졌고요. 제노코도 현재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드론 움직임이 다시 한번 힘 받아갈 경우 이 두 기업에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그 밖에는 풍사는 탄약 투하 공격 드론을 제작하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아시겠지만 안테나 시스템에서 드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입니다. MC넥스도 이제는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쪽이 아니라 로봇의 눈, 더불어서 드론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품주 안에서도 중요도가 높다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력입니다. 전력도 어제 들썩들썩 하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9월 23일까지 그러니까 지수의 신고가 랠리를 보일 때 같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줬던 두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는 계속 잘 달렸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력망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조방원전이 달릴 때 달려갔던 일진전기, 재룡전기, 산일전기, LS일렉트릭은 사실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LS일렉트릭은 8월 5일 신고가였고요. 일진전기는 7월 29일 신고가 이후에 계속되는 가격,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종가 보시면요. 기존 대장주보다 덜 갔던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장대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LS일렉트릭으로는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적극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초고압 전력형 HVDC 변압기 개발하는 4개사를 최종 선정했는데 이 4개 기업이 모두 선정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 전력망과 관련된 사업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이 안에서도 변압기의 중요도는 계속 높다. 그런데 이 뉴스에 더 크게 반응한 소외됐던 종목들의 강세가 앞으로 다시 같이 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S가 어제 힘이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키워드 HVDC 힘 받을 준비를 이제 완료하고 장전 완료, 다시 한번 신고가로 달려갈 준비를 마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입니다. 정부에서는 전력망 특별법과 관련돼서 적용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텐데요. 이 대상 누가 최종 확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신해남에서 신장성 노선이 첫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인허가 빨리 되고 추진 규제 완화되고 해서 추진이 앞당겨지면 이 노선이 가장 빨리 지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남에서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이 노선과 관련돼서 에너지 고속도로의 첫 삽을 이제 드디어 빨리 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리백 이행도 뒷받침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HVDC가 다시 한번 힘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풍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재생에너지 혼합 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류가 아닌 직류로 바꾸는 HVDC이기 때문인데요. HVDC 관련해서 그래서 누가 가장 중요한가를 바로 뒤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설계는 한전 KPS긴 한데 지금 주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LS와 대한전선, 전선 쪽입니다. 결국은 전선이 다 하는 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변압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에너지 고속도로 HVDC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때마다 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그래서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전력 케이블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얼마 전에 충남 당진에 해저 케이블 2공장 착공 들어갔습니다. 증선과 관련된 내용,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대한전선도 보시면 지금 옆에 차트 나오고 있는데요. 3%가량 상승하면서 연일 음봉 기록하다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LS가 지금 대한전선과 계속해서 지분 싸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LS는 전선을 품고 있는 모회사, LS 에코에너지는 해저 케이블 HVDC 특수 전선 기술 보유한 기업이고요. LS 마린솔루션은 LS 전선 해저 케이블을 포설하는 전문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LS 전선의 기대감을 품고 있을 때 에코에너지와 마린솔루션이 그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LS 전선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같이 체크해볼 대한전선과 LS그룹주 오늘 다시 한번 시세 연속성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로봇은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주, 최근에 로보티즈는 600%의 연간 상승을 기록하면서 연일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기저에는 옵티머스 그리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로봇 공급망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섹터 안에서 대장인 로보티즈가 계속 잘 달려주다 보니까 뉴패들이 등장하면서 속속들이 그 순환매 바톤을 받아갑니다. 어제는 바로 뉴로메카가 어제 뉴페이스라고 볼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합작법인 설립 내용도 있었고요. 조선이 달려가면서 같이 달려갔던 이유도 바로 뉴로메카가 용접에 특화된 협동 로봇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옵티 시리즈 그 새로운 옵티 3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계약도 체결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결국 뉴로메카가 이제 마스가의 핵심 솔루션으로 급부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 현대사모에 이미 용접 로봇을 공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매출 400억 원 달성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뉴로메카는 어제 12% 올랐지만 YTD로 마이너스 3%에 그칩니다. 말씀드렸던 로보티즈와 비교해봤을 때 상당한 갭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뉴패들도 키 맞추기 이어갈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익히 아시겠지만 뉴로메카는 이미 포스코홀딩스에서 지분 3%가량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교촌치킨이라든지 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어제 삼성 쪽에서도 뉴스가 하나 나와서 한 줄 추가합니다. 로봇 러닝 컨퍼런스. 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오픈소스 개발과 함께 발표가 있었습니다라는 내용도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이 이쪽에서 또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삼성은 로봇 생태계에 우리가 주요 플레이어가 될 거라면서 최근에 이 다품종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구상을 펼치고 있다며 45개, 한 50여 개 되는 이런 휴머노이드 부품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조용하긴 했었어요. 다만 이 같은 내용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번 주 30만 원 안착 시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연간 8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티즈는 600% 올라온 상황, 삼성 밸류체인, 더불어서 조선 밸류체인의 뉴로메카, 그리고 계속되는 대장주 로보티즈, 이렇게 세 기업들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셧다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분기 기준으로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분기 다우는 5%, 나스닥은 11%의 성적표로 거래를 마친 상황. 금값이 지금 중동 불안감과 셧다운 우려감에 상승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은, 비트코인 랠리 계속됐다는 측면에서 마냥 리스크 온으로만 볼 수 있는가는 고민해 볼 여지가 있겠고요. 개별 특징주로 봤을 때에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앞서 체리네커가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코어위브, 메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계약 체결 뉴스에 반응하면서 시총 4조 5천억 달러를 뚫어냈습니다. 글로벌 사상 최초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상으로는 2.6% 올라오면서 190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I 하드웨어와 전력에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약가인하 합의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관세는 유예가 됐고 7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화이자는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의약품 관세 100% 때리겠다는 기조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미국 쪽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대다수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기업들은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방산과 남북 경협 측면에서도 뉴스가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내년 국방비 증액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열려 있다.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힘 받아갈 수 있는 재료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 옮겨서 지금 분위기 파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황, 섹터, 테마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시황 측면에서는 첫날입니다. 증권가에서는요. 긴장감 갖고 조금 방어 태세를 취하자라는 의견 반, 아니다. 이전에 추석 연휴 전주에는 늘 약했기 때문에 이 기조 받고 9월에 강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10월 연휴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냐, 재가속화냐, 잠시 후 방향성 탐지해 보도록 하고요. 바반로에서 어제는 조방 전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연속성을 가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강한, 결국은 거스를 수 없는
있는 이 사이클 반도체로 다시금 수급이 옮겨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10월 이후에도 반도체가 계속되는 주도권을 가져가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서 비중을 늘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와 전력 측면에서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내용들 꾸준히 많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 4조 5천억 달러 돌파,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 센터 계약, 더불어서 산자부에서는 온디바이스 AI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도 우리 개별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나오고 있고요. 블룸에너지의 데이터 센터 계약 소식에 전력주들 어제 강했는데 한 차례 더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블룸에너지 튈 때마다 강한 이 퓨얼셀 들어간 종목들, 비나텍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방산 경협 앞서 체크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 의사가 열려 있다. 아난티, 현대엘리베이,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지금 베팅해야 될 때인지 한번 시기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테마단에서는 우주항공 어제 누리호 4차 발사일이 결정됐죠. 11월 27일입니다. 확정되면서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세트레가이 말고도 AP 위성이나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들도 같이 뒤따라갈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하겠고요. 폴더블폰, 이 내용은 타사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폴더블, 트라이폴드 폰을 이제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공개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 이런 부분은 시장 좋아합니다. 같이 움직여갈 수 있는 폴더블 테마주들도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내용은 앞서서 반도체 내용에 살펴드렸던 내용인데 한판 정리로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산자부에서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포럼을 개최했고 여기에 한 10개 정도 우리 첨단 탑재되는 제품, 온디바이스 반도체 10개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산업부, 수요, 팹리스, 파운드리, IP, 기업 간의 업무 협약을 늘려가면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가전,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방산, 드론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핵심 엔진 역할을 해줄 AI 반도체를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도 여기에 같이 움직일 수가 있죠. 팹리스 기업들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일정 측면에서 오늘부터 중국이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가 한산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관세지를 어떻게 소화하는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밤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수출 지표 연동성 커서요. 내일장에 반영된다라는 측면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10월 11일 이제는 대비해 보십시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연휴 전 일주일 빠졌을 때 연휴 후 일주일 지수는 강했다. 쌍끌이 매수도 유입됐던 과거 통계가 많았다. 결국은 지수는 다시 한번 3,500선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올라갈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연휴에 살펴볼 이벤트는 이렇게 3가지. 셧다운 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가치 변동성 보시죠. 바반로, 금반지, 그리고 조방원전, 이 안에서 연휴 후에 끌고 갈 섹터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와 바이오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해드렸고요. 자,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조선의 백고동 다시 올려주신다고요, 미네 앵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달려준 희재 앵커의 바통을 받아서 이제 조선주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선주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장 조선주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급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 전일 상승률 보시면 HJ중공업 8%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삼성중공업이 2%대, 그리고 HD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4%대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오션도 3%대, 그리고 나머지 기자재 쪽도 전일장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갔었고 KS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29.9%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면서 이러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조선주들의 랠리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사실 2가지 마음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워낙 잘 갔다 보니 좀 더 갈 것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과 워낙 잘 갔으니 꺾이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 사이에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까지는 계속되는 이슈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터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우선 미국 LNG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 지금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주 쪽으로 다시 한번 반사세가 예상된다는 점 꾸준히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달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법에 대한 기대감, 2030년까지 외국 선박 건조 기간이 연장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인도 시장 진출 기대감과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 그리고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화물 보급함과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조선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강화됐다라는 점이 전일 시장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동안 조선주들이 잘 가다가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죠. 바로 마스가와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이었는데요. 이제 마스가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잘 가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경한 스탠스를 밝혔고, 한미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번지면서 마스가가 과연 잘 될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의 이 구체적인 합의가 마련되지 않을 시에는 마스카 프로젝트 시작이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한 상황이었고, 한미 관세 협상의 난기류가 포착이 되자 조선업 협력, 이 마스가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조선주들이 잠깐 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3,500억 달러 펀드와 관련해서 여기에 1,500억 달러 마스카 프로젝트, 거기에다가 2,000억 달러 추가 투자 소식까지 더해진 것이 여파였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또 이러한 우려감이라든지 결렬되지 않을까, 이러한 소식 그리고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일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힘을 내서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조선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마스카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MRO와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말을 했고, NH투자증권에서는 조선업에 여전히 긍정적 전망이 포착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고수익 선종인 LNG선 발주 내년부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사 실적 우상향 사이클은 2028년까지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겁니다. 원래는 2027년까지의 전망치였는데 이게 2028년까지 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주요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29년부터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증권가의 시각 살펴봤는데, 이제 그 마스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대형 선박사들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슈들 그리고 수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HD 현대중공업부터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대표 기업들로 정리해봤는데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호재성 이슈를 가지고 왔고, 이게 바로 마스카 신호탄을 울리는 행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선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개선되는 모양새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 해군 7함대 소속되어 있는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인 USNS 앨런 셰퍼드함이 이제 울산 HD 현대 미포 인근에 있는 연포부두에 입항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한 건데, 이 셰퍼드함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수주한 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진짜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에 기대감이 높아진 거고, 이제 검사를 거쳐서 올해 말 미국 해군에 인도할 예정으로 그 기대감도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미포와 합병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슈, 최근에 나온 이슈로 본다면 캐나다 잠수함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될 텐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루고 지금 8월 캐나다 적격 후보로 등록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죠. 그리고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군함 건조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지금 증권가에서도 짚히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높여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그룹은 워낙에 방산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 섹터 내에서도 하나오션은 이러한 키워드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플로팅 LNG, FLNG와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델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지금 약 4조 원 규모 FLNG선을 수주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미국 에너지 기업인 델핀 미드스트림과 이 FLNG 본계약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체결에 대한 기대감, 그게 어떻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될지, 기나긴 연휴 끝에 또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FLNG선 이제 델핀 프로젝트에서는 세 척을 순차적으로 발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3중은 1호기를 수주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의 배도 모두 다 삼성중공업이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2029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살펴봤고요. 거기에 이제 끼워 넣기식으로 잘 갔던 종목이 바로 HJ중공업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반기 동안 앞서서 봤었던 대표 선박사들의 주가가 잘 갔는데 왜 갑자기 HJ중공업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주가가 그만큼 잘 간 것일까? 뭔가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한 이유를 찾기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어제만 두고 본다면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할증 소식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주가가 8%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제 MRO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조선소로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유력 후가 아니라 유력 후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소형 전투함 정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카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도 강조하고 있고 그게 또 중심에 있는 분야이다 보니 HJ중공업이 그런 분야에서 함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 주가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또 돌아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이제 매수를 간헐적으로 하고 매도 우위를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이 전일장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왔지만 이게 연이은 수급으로 이어지게 될지 여부는 앞으로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신고가를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 이렇게 개별 이슈로 뜨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저희와 함께 좀 더 지켜보시죠. 이어서 기자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선 섹터 자체가 이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다 보니 조선 발전하면 기자재 쪽으로도 수요가 많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러티브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자재 관련한 종목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리스트업을 해보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수급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은 뭐 한화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 정도로만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한화엔진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매우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 제가 리스트업 해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이렇게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요. 하지만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 붙으면서 기자재 쪽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해지기 때문인데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도 증가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는데요. 전년 대비 47.2% 증가하면서 상당히 탄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상반기 신규 수주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게 다른 한화 그룹주에 비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을지언정 지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증권가 코멘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견제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한화 엔진 쪽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 섹터를 향한 투자 심리는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고 기자재까지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선주 머리와 어깨, 허리 중에 어디까지 올라왔을까? 허리면은 더 갈 수 있을 것이고 머리면은 이제 조정을 대비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아, 10월 첫날입니다. 어제까지는 마지막 단추를 딱 매듭을 지었다면 이제 새 단추를 또 꿰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필요합니다. 함정남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차장 모셨어요. 함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너무 티를 내가지고 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조용히 하고 함 차장님께 의견을 더 많이 여쭤보려고 해요. 네. 좀 응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편하게. 당장 시장에 대한 의견이 제일 궁금한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셧다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거 통계가 별로 안 흔들렸다라는 통계는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미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진짜 임박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셧다운 되면 지표 안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 정말 증시 충격 없을지 여파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었다라는 점에서도 일단 고민을 해봐야죠. 왜 셧다운인데 주가는 대부분 중립이거나 오히려 올라가거나 했었다라는 점을 보면 일단은 그런 상황도 있죠. 셧다운 되기 직전까지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막상 셧다운 들어가면 이제 해결이 될 거야라는 의미도 과거에 그 통계치의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도 역시 이 셧다운은 결국은 해결될 일이고 지금 당장 오히려 이제 지수에 예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용과 물가 이제 이런 것들일 텐데 PC 물가도 경기가 안 나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졸치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수준에 있다 보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버리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보험성 금리 인하에서 부양적 금리 인하로 색깔이 바뀌게 돼 버리면 무슨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냐면 파월 연준 이전 금리 인하 늦었네 라고 판단이 되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물가가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 이제는 금리가 좀 브레이크 잡히는 거 아니야라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딱 예상한 대로 고용과 물가가 졸지도 그랬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고용이 안 좋다. 굳이 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느낌도 있어서 안 좋다라는 해석 속에서 어쨌든 금리는 뭐 올해 2번 정도 인하하는 것은 맞다가 여전히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속에서 셧다운은 과거에도 큰 문제는 아니었어. 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고용도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불편한 변수는 물가일 텐데 물가에 사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관세는 일단은 기업이 감수하되 벨트를 줄이되 서서히 녹아들어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변수는 유가인데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그렇죠. 매달 앞으로 석 달 동안 50만 배럴씩 하루 50만 배럴씩 증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중동 국가가 미국 편이네.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가 안정되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그러면 인플레에서도 조금 물가 지표에서 조금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덧붙여서 요즘은 이제 대놓고 뉴노멀이라는 단어들을 쓰잖아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삼저 호황 이야기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그것이 맞다라는 데 힘이 실리면서 지수가 잘 안 빠지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오늘 오후 1시죠.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발표될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가 내일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고 3일에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표가 안 될 거예요. 안 되더라도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뭐 대단하게 뭐 불편한 변수로 작용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셧다운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할 거거든요. 뭐 해고하겠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의 변수에 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 길게 했어요. 되게 길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별 내용 없었던 것 같거든요. 듣고 있기가 좀 지칠 정도였는데 뭐 현재 스탠스로 본다면 시장이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어제 빠졌는데 셧다운 우려 때문이야 라는 해석들도 있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안도는 되거든요. 근데 네. 정말 셧다운 때문이 아니라 연휴 전이라서 그렇죠. 경계감도 컸고 네네.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반영되면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을 때 셧다운 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저 호황 측면에서 달러도 약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요즘 너무 높잖아요. 네네. 이런 측면은 연휴 이후에도 괜찮은 건지 그 측면에 대한 시장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환율 쇼크 1410원까지 간다 했었을 때 장이 한번 휘청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환율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긴데 지금 약달러 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못 누리잖아요. 원화가 더 약세가 돼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할 것이며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진짜로 통화 스와프를 이게 너무 어려운 안 되고 이야기다 있으니. 보니까 네네. 통화 스와프가 만약에 된다면 이만한 호재가 없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시에 폭등할 수 있을 만한 이슈인데 미국이 안 해줄 거예요. 확률은 매우 낮음은 염두에 두시고 전제로 보셔야 될 때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자체적인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한국의 환율 스탠스 자체를 조금 높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환율이 우리가 늘 1,200원, 과거엔 1,200원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1,400원 기준이 오히려 정상 환율이고 1,500원 뭐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한국 경기가 뭐 박살난다?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관세 협상이 안 돼서 환율이 좀 불편한 자리에 있고 한번 조정을 줄 때 빌미로 작용을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대단히 한국 증시 자금을 철수해 갈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역시 뉴노멀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시장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슈로 갈게요. 함 차장님, 연휴 이틀 앞두고 조선, 방산, 기존 주들이 좀 강하게 네. 움직였는데 어제 특히 방산이 굉장히 또 강했어요. 조선도 네. 튀어 올랐고 이건 연휴 직후에 이제 나올 곧 성적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뭐 실적 기대감도 있겠지만 조선, 방산 두 섹터가 갖는 한국에서의 의미는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됐었을 때 다양한 대외 변수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우위의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조선, 방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중에는 국방비 1조 달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핵 전력에 대해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방산에 대한 튼튼한 지금까지는 방어였지만 이제는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엄포에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매우 압박하면서 TSMC 공장을 중국과의 전쟁의 명분은 과거에는 한국이었다면 한국, 북한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명분을 대만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너네 그러니 너네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라, 리쇼어링 해야 된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어쨌든 지금 미국 방산주들은 계속 가고 있고 우리는 조금 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쉬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판 역할을 대변수가 막 뭔 일이 일어나도 이 두 개는 든든할 수 있어
많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최앞에 있는 섹터가 조선 방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간 조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주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잘 줬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선 같은 경우도 벤스 부통령이 필리조 선수 방문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되면서 뭐 신조되는 LNG선이 20척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 연구원이 내년에 대형 글로벌 LNG선 발수주가 70척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과거 대비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이 가져올 배가 65척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싹쓸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대만에서 컨테이너 수도 삼성중공업으로 지금 선택했고 호주도 한국조선과 협의 중에 있고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을 지원나가고 있고 미국은 방산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 해군에서는 완전히 손잡아 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방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 압도적으로 투자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핵심 협력 섹터가 되는 것이 조선의 의미로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트레이딩으로만 보세요라고 했었던 그 시점에서 이제는 가격 조정을 주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뜻이니 제가 봤었을 땐 좀 아주 예쁜 모양의 기간 조정을 조금 마무리했다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간 조정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 방산 긍정적인 뷰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네. 추석 연휴 전에 좀 현금화하는 전략은 네. 필요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조선 방산은 지금 팔면 안 되는 거네요, 포트에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으면 지금 이 지수라면이라고 이제 전제가 있었는데 좀 바뀌셨어요, 뷰가? 뷰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지난주 금요일에 맞을 매를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석 전에 했다. 팔고 싶었던 사람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를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날 단기적으로 팔 물량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추석 전에 현금이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용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팔아야 되는 뭐 떡값도 줘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매물이 일단 그때가 출회가 됐고 그 이후에 이것을 수습해 나가는 거라서 저의 스탠스는 그 전에 만들어 놨었던 현금을 지금 이번 주에는 다시 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 방산도 충분히 주제가 긍정적인 뷰로 된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이오는요? 사실 반도체도 지금 궁금하고 네. 바이오도 궁금해요. 반도체는 흔들릴 듯 흔들리지 않고 있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몇몇 대형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강했다가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각계전투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이 궁금한데 일단 지금 바이오를 담아도 될 타이밍이냐? 네, 바이오부터 마음이 제가 할까요? 너무 급하죠. 네, 급하시네요. 종목부터 듣고 싶은 반도체요, 마음에 뭐부터 듣고 싶어요? 바이오예요? 바이오로 바이오부터 가시죠. 보겠습니다. 자, 네. 바이오에서 지금 그러면 갖고 있는 현금으로 뭘 사야 될까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인데 그냥 여전히 기회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뭘 살지는 모르죠. 저도 이제. 근데 오늘부터 사실 의약품 관세도 네, 적용이 그렇습니다. 되고 화이자는 제외가 됐지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투자의 적기일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실 텐데. 자, 일단은 화이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약가 인하와 관세 유예 카드를 주고 받았죠. 어쨌든 이것을 다른 기업들이 선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기업들이 반역을 내기가 쉽지 않은 스탠스잖아요. 트럼프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으니까 연준까지도 건드려 버리는데 이것을 봤으니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 뉴스에 약가 인하라는 것은 제약회사들에게
호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살을 잘라내는 이슈인데. 하지만 이것이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결국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선 어떤 기업이 호재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즈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에선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 약간이나 얘기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나오는 얘기거든요. 바이오시밀러의 호재냐 약재냐 맨날 싸웠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호재로 반영이 됩니다. 일단은 이 정책에 대해서 약가를 쓰지 못하는 더 많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늘어간다는 것과 정부의 방향성이 이쪽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지원의 방향성에서도 기회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 플러스 알파로 왜 바이오시밀러의 기회냐면은 정품을 팔았을 때 약가가 중간 상인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한 제약사가 약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제가 과일 장사를 예전에 2년 반 동안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과일 가격도 중간 유통 단계 상인들이 과일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냉동 창고를 살라고 막 고민을 했었었는데 뭐 어쨌든 그들이 정가 제품이 인하될 때 정가 제품을 쓸 때 자기네들이 수익이 축소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이제는 포션이 넓혀갈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우리 셀트는 이제 1111 공장을 인수했죠. 삼바가 좀 미국 공장에 대한 액션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카더라 통신에서는 어디 부지를 찾아보러 다니고 있다라는 정도의 뉴스는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과 지금 뭐 바이오주들 조금 쉬어갔지만 제가 바이오 섹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바이오 시장을 대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네. 조금 조정을 기회로 볼 수 있다,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은 뭐 잘 가는 종목들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름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종목의 이름만 던져드렸던 종목인데 ADC 플랫폼이 있어요. ADC 플랫폼이라는 것은 리가캠 바이오죠. 향치약물 접합체. 딱 약이 암으로 가서 얘가 암이 맞네 하면 거기다 약물을 확 투여해버립니다. 지금까지 항암제는 온몸에다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가 빠져요. 온몸이 너무 힘들어. 이거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약의 암에 가서 암을 그렇지 않은 것이 항체암풀 점마체예요. 이 DAC, 오름 테라피틱스가 하는 DAC 플랫폼은 뭐냐면 ADC 플랫폼은 가서 약을 막 투입하니까 그래도 거기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이 워낙 세니까 좀 힘들어요. 오름 테라피틱스는 이 ADC 플랫폼에다가 단백질 분해 TPD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함께 들어가서 암이 단백질 먹고 자라거든요. 단백질을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암이 죽게끔. 물론 거기에 치료제도 함께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고단화된 기술이다. 그렇다라고 해서 ADC 플랫폼이 저평가받을 이슈는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이것과 관련된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거에서 ADC, DAC는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잘 가고 있는데 조금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 플러스를 잘 주지 않았나라는 것이 보로노인데 네. 보로노이도 좀 다음 타자로서 눈여겨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비조세포 폐암, 유방암, 폐암 치료제인데 네. 여기 플러스 알파로 SBDD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뇌로 약이 들어갈 때 뇌는 그 뇌혈관 장벽이 뇌에는 약들이 다른 물질들이 못 들어가게끔 우리의 몸이 맞게끔 돼 있어요. 뇌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뇌 치료제를 넣어야 될 때 그래서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하거든요. 이것을 약을 전달해 주는 것이 ABL 바이오의 그래파디 B고요. 약이 자체가 거기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보르노 SBDD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수세포 폐암 자체도 워낙 큰 시장이고 이것도 매력이 있는데 유방암 치료제와 비수세포 폐암, 이 폐암 두 가지 약은, 이 두 가지 질병은 뇌암으로 전이되는
전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전이 될 수 있을 때도 함께 치료될 수 있는 약까지 그 플랫폼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다. 폐암 약 치료제와 이 플랫폼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향성, 제약바이오의 방향성 안에서 의료 AI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도 오가노이드도 이제 계속적으로 봐야 될 키워드거든요. 그 키워드가 하나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회사 이름 자체가 오가노이드가 들어가 있으니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함께 볼 종목이면 강스템 바이오텍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오름 테라퓨틱스, 보로노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강스템 바이오텍 살펴봤고요. 오름 테라퓨틱과 보로노이는 지금 프리마켓 시세도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연속성 기대해 보도록 하죠. AS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사실 시간적 제약이 있기는 한데 앱클론 좀 여쭤볼게요. 네. 큐로셀도 좋았고 앱클론은 어제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한 2만 원 목전까지 가면서 8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에 주셨으니까 거의 절반의 그 수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상승률이에요. 이전부터 콕 집어주셨는데 여기에서의 앞으로 행방은 어떻게 또 보세요? 큐로셀이 갖고 있는 안발셀의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고 이제는 얘네가 에클론이 갖고 있는 네스페셀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 카티 치료제는 전 세계 약가 중에서는 제일 비싼 약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수 있는 카티 치료제는 하나 있습니다. 킴리아라는 제품인데 한 방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항암제는 10회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한 방에 4억이에요. 그런데 이 약을 어떻게 만드냐면 카티 치료제는 아셔야 되는데 나한테서 피를 빼가지고 내 몸이 어떤 구조인지를 해서 나에게 맞춤 정장을 입는 거죠. 맞춤형 약을 개발해서 나에게 투여할 테니 치료율이 높고 재발률이 낮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약이 카티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에클론과 큐로셀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에클론은 내년으로 보여지고 큐로셀은 올해 안에 이제 푸모코가 지정될 것으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빠른 건 큐로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푸모가 지정이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카티 치료제가 이번에 푸모코가 나는 것이 끝이면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세론으로 작용될 수도 있으니까. 카티 치료제를 좋게 볼 수 있고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핵심 이슈는 지금은 림프종에 대한 혈액암이거든요. 이것이 고형암 시장이 훨씬 큽니다. 고형암. 이암, 폐암 다 고형암이잖아요. 이쪽과 관련된 고형암의 카티 치료제로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큰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카드를 두 가지는 갖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암제 핵심이네요. 네. 함 차장님과 바이오 집중적으로 분석해봤고요. 시간은 얼마 없지만 반도체 이야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차장님 오늘 픽도 반도체로 결국 주셨네요. 반도체 소보장단 지금 연휴 직전 오늘 담아야 된다면 어디 볼까요? 자, 반도체가 좋은 이유가 지금 낸드 종목들 다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할 때 낸드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낸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스마트폰 PC였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따른 낸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낸드 종목들은 충분히 올랐어요. 근데 지금 D램도 좋아진다는 거 슈퍼사이클 통해서 그동안 D램이 뭐라 그럴까 스마트폰과 PC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점과 기존의 반도체를 인공지능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반도체 DDR5가 전환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효율을 뽑을 수 있었던 고효율 시대 속에서 반도체 투자 사이클과 빅 사이클이 좀 이연됐었던 것이 함께 맞물리는 것이 지금이고 이 메모리, D램 메모리 생산 공정을 어쨌든 메모리는 한국이 탑이에요. 전 세계 80%가 메모리 한국입니다. 이것이 HBM으로 공장을 바꿔버렸잖아요. D램 메모리 만들던 공장을 HBM으로 바꿔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자연 감산 효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은 인상되고 있고 수요단은 자극이 맞는 수요단에서의 움직이는
가격의 상승 논리를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빅사이클이 맞을 때 메모리의 생산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D램 쪽에서의 그러면 함께 볼 수 있을 HBM으로 전환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이 됐었잖아요. 한번 사이클이. D램 사이클이 올 때 이제는 지금 HBM이든 뭐든 뭐 메모리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앞으로 가는 것의 방향의 핵심이 뭐냐면 속도와 용량이거든요. D램 메모리에서 속도와 용량을 컨트롤하는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인터포저를 가져가는 것이 바로 CXL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XL로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CXL의 승부수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D램 시장이 커나간데 메모리 인터페이스에서 이 차선이 넓어진다.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세요. 그런 것과 관련된 D램이 성장할 때 함께 봐야 되는 것이 CXL일 텐데, 종목명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오셈, 우킨스전자, 대덕전자, 엑시콘, QRT라는 종목이 CXL과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9월에 주셔서 엑시콘은 6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오셈도 16%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도 좋네요. 추가적으로 CXL 오늘의 픽입니다. 함 차장님의 픽에 주목해 보시면서 포트 채워보시죠. 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